개인적으로도 많이 위로해주고 싶고 또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수학 강사로 왔고요. 이제 오늘 90분 동안 차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이 차원이란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야기가 돼야 될 두 수학자는 데카르트와 페르마입니다. 이 두 분이 뭘 만들었죠? 그렇죠. 좌표를 만들었습니다. 데카르트께서도 좌표를 만드셨고 페르마께서도 좌표를 만드셨는데 둘 중에 누가 먼저 만들었게요? 페르마가 먼저 만들었어요. 다만 데카르트는 수학 연구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었고요. 페르마는 본업이 따로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지방 의원, 공무원 중에서 좀 높은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업무해야 될 일도 많았죠. 근데 취미가 수학이었어요. 자기가 만든 그 좌표라는 개념을 논문으로 써서 발표했다거나 책으로 냈다거나 하지 않았어요. 왜? 이분에게 그거는 취미였을 뿐이니까. 하지만 데카르트는 이론을 쓰고 출판을 하고 그걸로 수입도 누리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데카르트를 기억하는 거예요. 둘 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두 분께서 이 좌표, 여러분들 이번 연도에 배웠었던 좌표 평면과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좌표 공간 다들 알 거예요. 그렇죠? X축, Y축, Z축. 얘는 가로와 세로만 있다치면 얘는 가로, 세로뿐만 아니라 높이도 있는 개념이죠. 자, 차원이란 건 뭐냐면요. 어떤 대상을 표현하기 위한 좌표의 개수를 말을 해요. 제가 써놨죠? 이런 것들 적어주면 좋아요. 차원이란 뭐다? 주어진 도형 안에 있는 모든 점을 제각기 별도로 지정하는 데 필요한 좌표의 개수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알고 있을 텐데 직선이라는 게 있죠. 혹은 여러분은 수직선 같은 개념을 생각해봐도 괜찮겠어요. 우리가 직선의 차원은 몇 차원이냐? 이 직선에 있는 모든 점들은 좌표가 몇 개 필요할까? 얘네들 표현하려면 그걸 생각해보면 돼요. 여기 이제 원점이라는 걸 세팅해 놓고 나면은 여러분들 수직선 다 알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요 점은 1, 여기 있는 점은 2, 여기 있는 점은 마이너스 3, 여기 중간쯤에 있는 점은 여기는 2분의 1, 여기는 마이너스 3.5. 이런 식으로 이 수직선 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하나의 좌표, 혹은 수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직선이라는 도형은 몇 차원일까? 1차원이라는 거예요. 왜? 좌표가 하나만 필요하니까. 됐죠? 퀴즈입니다. 이렇게 생긴 곡선, 이렇게 생긴 타원 같은 곡선, 혹은 팔자처럼 생긴 거 이거, 얘들은 몇 차원일까요? 2차원? 왜 2차원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게 그냥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건 좀 이따가 여러분들 보게 되겠지만 이 도형이 놓이게 되는 공간의 차원이랑 헷갈린 거예요. 가령 이런 식이에요. 여기 하나의 원점을 찍어봐요. 그래 놓고 여기서 여기를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좌표를 설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선상에 있는 모든 점은 다 하나의 수로 표현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여기를 원점으로 하고 1, 2, 4, 5, 6, 7, 8 쭉 하는 거예요. 한 여기쯤에 있는 거는 대략 3.5쯤 되겠죠. 괜찮죠? 이 모든 점들은 다 하나의,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하나의 좌표만 주어지면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곡선은 1차원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긴 이 타원도 마찬가지예요. 원점 찍고 1, 2, 4, 5, 6, 7, 8 하면은 1차원이에요. 자, 그러면 평면을 봅시다. 이 평면상에 있는 어떤 점이 있다. 가령 여기 점 하나 찍혀 있다. 이 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x, 3, y, 4, 즉 3,4라고 하는 두 개의 좌표가 필요해요. 이 점도 8, 10 이렇게 두 개의 좌표가 필요해요. 사실은 여러분 봅시다. 사실 만약에 이 두 점을 내가 이렇게 직선으로 이었어요. 그러면 이 직선상에서는 얘네 둘은 1차원으로 표현이 돼요. 지금 말 이해됐어요? 얘를 직선으로 이어주면. 다만 이 평면상에 있는 모든 점들을 얘기하려고 보면은 2차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 두 점을 직선으로 이어서 1차원이라고 얘기를 한다 해도 다른 점 하나 찍으면 이 직선에서 표현이 안 되거든요. 또 다른 점들도 있잖아요. 결국에는 두 개의 좌표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가로로 가는 좌표 하나, 세로로 가는 좌표 하나. 괜찮습니까? 그래서 평면상에 있는 모든 점들을 제각기 별도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좌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면은 2차원이다. 자, 곡면 봅시다. 뭔가 조개 껍데기 같이 생긴 곡면. 요거는 이제 그 프링글스 과자처럼 생겼죠? 그렇죠? 이러한 이제 곡면들. 이 곡면들은 몇 차원일까요?
2차원. 벌써 수업의 효과가 나타나네요. 그쵸? 얘네들은 2차원 도형이에요. 제가 일부러 선도 그려놨죠. 여기를 원점으로 한다 쳐봐요. 그러면은 두 개의 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있는 점은 이렇게 잡혀가고 이렇게 잡혀가면 되죠. 자, 여기에서도 뭐 여기를 원점으로 한다. 그럼 여기 있는 점은 이렇게 잡혀가고 이렇게 잡혀가면 돼요. 결국 두 개의 좌표만으로 이 곡면에 있는 모든 점은 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선은 직선이든 곡선이든 상관없이 선은 1차원, 면은 평면이든 곡면이든 상관없이 2차원인 거예요. 훌륭하네요.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조용히 하고. 자, 이제 입체를 봅시다. 입체 공간에서는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어떤 점이 있어요. 이 점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선 X 방향으로 5만큼, 그리고 Y 방향으로 7만큼, Z 방향으로 6만큼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근데 마찬가지로 이 점을 여러분들이 어떤 직선 위에 놓이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평면 위에 놓이게 하거나 해서 뭐 1차원 대상, 2차원 대상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입체 공간상에 있는 모든 점을 다 표현하기 위해서는 3개의 좌표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입체 공간은 3차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퀴즈 봅시다. 여러분들 흔히 이제 헷갈리기 쉬운 개념인데 이 왼쪽에 있는 것은 구예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공이라고 불러요. 얘는 영어로는 sphere, 얘는 ball. 다들 알죠? 여러분들이 질문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제 구의 뭐 부피, 구의 건널비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요. 사실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구는 부피가 없어요. 근데 이제 구라는 용어랑 공이라는 용어를 그냥 관습적으로는 많이 섞어서 불러줍니다. 여러분들은 그때그때 문맥에 따라서 살펴봐야 돼요. 구는 속이 비어있는 이 겉면만을 말하는 거고 공은 속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구는 몇 차원이고 공은 몇 차원일까? 그렇죠. 아주 훌륭합니다. 왼쪽에 있는 구는 2차원이고 공은 3차원이에요. 제가 이제 그 좌표를 표현해놨죠. 이렇게 두 개의 좌표가 있으면 이 구면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표현이 됩니다. 다만 공 같은 경우는 이 두 개의 좌표로도 내부에 있는 점들은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부로 침투하는 또 하나의 좌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은 3차원이다. 질문 있어요? 혹시?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그 학생이 헷갈렸었고, 그리고 실제로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혼동하는 개념. 우리는 여태까지 도형의 차원을 논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도형을 바라볼 때 이 도형을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됐든 아니면 내가 그림으로 그린 좌표 평형이 됐든 어떤 그런 공간에 이 도형을 놓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가령 이 앞에 있는 걸 보면은 얘는 9예요. 9는 몇 차원이다? 2차원 도형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이 9를 3차원 좌표 공간에다가 둔 거예요. 그러면 분명한 거는 이 구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X랑 Y랑 Z 이 세 개의 좌표로도 표현이 가능해요. 다시 이 구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이 구면에 있는 모든 점들은 X좌표, Y좌표, Z좌표 즉 세 개의 좌표를 이용해서 이 점들은 다 표현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 구가 3차원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이 구라는 도형은 사실 여기서 적당하게 좌표 2개 주면은 2개의 좌표만으로 표현이 가능한 2차원 도형인데 근데 우리가 이거를 좌표 공간에다 놓고서 3개의 좌표를 표현하는 것은 이거는 이 공간이 3차원인 것이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도형의 차원과 이 도형이 놓이는 공간의 차원을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거 같은 경우도 이 곡선 같은 경우도 이거 평면에 있으니까 이거 2차원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하지만 얘는 1차원 도형이고 다만 우리가 평면에 얘를 놓고 보니까 이 평면이라는 공간은 2차원인 건 맞는데 도형의 차원이랑 혼동하면 안 된다. 자, 앞에 봅시다. 이거는 지금 뭐냐면은 곡선을 좌표 평면에다가 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작하는 이 점은 2,3이라는 점이고 이 끝나는 점은 11,11이라는 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은 전부 다 X좌표랑 Y좌표 두 개의 좌표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괜찮죠? 그렇다라고 해서 이 곡선이 2차원인 것은 아니다. 이거 2차원으로만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야, 3개의 좌표를 표현했으니까 얘는 3차원 도형 아니야? 라고 말을 하면 웃긴 꼴이 되잖아요. 여기서는 2차원이고 여기서는 3차원이면 대체 곡선은 몇 차원이에요?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곡선은 1차원입니다. 우린 지금 도형의 차원이라는 거 봤고 이 도형이 놓이는 공간의 차원이라는 거 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 도형의 차원이 3차원짜리 도형이다. 그러면 얘를 만약에 내가 공간에다가 둘 건데 이 공간의 차원이 3차원이다. 그럼 괜찮아요. 근데 이 공간의 차원이 만약에 2차원이다. 즉 3차원짜리 도형을 2차원 공간에다가 놓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 그러면은 이 도형은 왜곡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도형의 모습을 온전하게 관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도형과 동일한 차원 그 이상의 차원의 공간에다가 놔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예시를 봅시다. 이건 이제 그 미술관 거기 전시되어 있는 그 전시물인데 얘는 3차원 구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철사로 이렇게 작업되어 있는 미술 전시품인데 얘는 사실 이 공간 속에 있는 3차원 구조물이죠. 근데 얘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뒤에 있는 흰색 배경 여기 2차원 평면에다가 얘를 투사시켜 놓고 본 거예요. 그럼 얘는 사슴으로 보여요. 근데 이 3차원 도형을 이 왼쪽으로 가서 투사시켜 보면은 이제 그 두루미처럼 보이죠? 근데 이 3차원 구조물을 우리가 온전하게 관찰하기 위해선 3차원 공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되는데 얘를 2차원 평면에다가 투사시켜서 보면 어떻게 된다? 사슴으로도 보이고 두루미로도 보이고 왜곡이 된다는 거죠. 사실 이 구조물은 사슴도 아니고 두루미도 아니에요. 그냥 얽히설키 생겨 있는 거죠. 자, 앞에 퀴즈 봅시다. 메비우스 띠 다들 알죠? 메비우스의 띠라는 이 도형은 몇 차원일까요? 이 도형의 차원은? 메비우스 띠는 안쪽이라든가 바깥쪽이 있나요? 여러분들 다 초등학교 때 배웠죠? 메비우스의 띠는 하나의 면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선을 그려보기 시작하면은 선이 이렇게 쭉 돌고 나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되죠. 그렇죠? 메비우스의 띠의 특징은 안쪽과 바깥쪽이 있지 않고 하나의 면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 면은 몇 차원이다? 2차원이다. 메비우스의 띠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좌표 2개를 설정해 놓고 이야기를 하면 이상에 있는 모든 점은 다 그 2개의 좌표로 표현이 가능해요. 자, 근데 생각해 봅시다. 이 메비우스의 띠를 우리가 2차원 평면에다가 투사시켜가지고 제대로 관찰할 수가 있나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도형의 차원이 예를 들어 2차원이다. 그러면 이 도형을 온전하게 관찰하기 위해서는 왜곡 없이 관찰하기 위해선 최소한 이 공간의 차원은 2차원 이상의 차원이 되어야 된다. 메비우스의 띠는 2차원 도형이에요. 얘를 우리가 온전하게 관찰하기 위해서는 3차원 공간에 놔야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메비우스의 띠를 우리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2개 꼬아놓은 거를 이 경계선을 빠짐없이 전부 다 붙이면 만들어지는 뭔가 입체처럼 생긴 도형이 있죠? 우리 그거를 클라인의 병이라 그러죠. 펠릭스 클라인은 얘를 클라인 면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병이라고 잘못 번역이 됐어요. 실제로 이 클라인 병은 하나의 면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메비우스의 띠 같은 경우는 하나의 면으로만 구성되어 있죠. 그럼 메비우스의 띠를 잘 붙이면 또 다른 면이 생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 경계선을 다 이렇게 붙이고 나면, 그쵸? 근데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2개의 메비우스의 띠를 빠짐없이 그 경계선을 다 붙인다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붙였다라고 가정하면 그러면 뭐다? 하나의 면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는 안쪽과 바깥쪽이 없다. 그것을 우리가 공간 버전으로 간 거죠. 얘는 안쪽과 바깥쪽이 사실 경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그림 봤을 거예요. 그 개미가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면 따라 가다 보면 바깥으로 나와 있다. 근데 이 그림으로는 표현이 안 돼요. 왜? 이 클라인병의 아주 독특한 특징은 3차원 공간, 당연히 지금 얘는 2차원 평면으로 표현한 것도 안 되지만 3차원 공간으로도 온전한 표현이 불가능해요. 클라인병은 하나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바꿔 말해서 이 클라인병의 차원은 몇 차원? 2차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2차원 도형인 클라인병을 온전하게 관찰하기 위해선 최소한 4차원 이상의 공간에 놔줘야만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비우스의 띠는 2차원 도형인데 온전히 관찰하기 위해선 3차원 공간 이상에 놨었어야 됐던 거고 확장 버전인 클라인병은 4차원 이상 공간에 놔야 관찰이 온전하게 가능하다는 거죠. 왜곡 없이.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현실에선. 현실에서 불가능한데 다만 수학적으로는 이걸 다 논할 수가 있어요. 왜? 수학에서는 좌표로 설정해가지고 그거를 뭐 연산을 하든 다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거
이거를 물리적으로 어떻게 표현하지? 이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자, 현재까지 질문 있어요? 좌표라는 거는요, 바꿔 말해서 여러분들 혹시 그 초등학교 때 그런 개념을 배웠을 수도 있는데 방향 크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방향. 그러니까 우리가 좌표라는 수직선을 봤었을 때 원점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이라는 방향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점은요, 방향이 없어요. 점 그 자체는. 그래서 점에는 좌표가 없다. 좌표가 없다는 것은 점 자체에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점을 0차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제부터 조금 이제 머리가 아파질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지금 이걸 살짝 봤지만 4차원이라는 얘기가 살짝 나왔어요. 그러면 4차원이라는 건 뭘까요? 수학적인 정의는? 그쵸. 모든 점들을 다 제각기 별도로 표현하기 위해선 4개의 별도의 좌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하학적인 정의는 이래요. 4차원관이란 4개의 좌표로 구성이 되는 공간이다. 다만 이 4개의 좌표가 서로 다른, 사실 그 조금 고급 용어로 독립적이란 말을 해요. 얘네가 전부 다 독립적인 좌표여야 돼요. 그럼 이 독립적이라는 게 뭘까? 다른 좌표들로는 표현이 불가능해야 됩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렇게 좌표 평면에다가 얘는 이제 X축이고 얘는 Y축이에요. 근데 내가 새로운 축 하나를 놔버릴 거예요. 이렇게 W축을 내가 놓겠습니다. 넣는다고 해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은 이 원점으로부터 W축으로 10만큼 길이가 간 거예요. 10만큼. 뭐 혹시 피타고라스의 정리 같은 거 이런 거 선행학습한 학생이 있으면 알겠지만 이 10이라는 길이는 6이랑 8로 분해가 돼요. 하여튼간 그냥 뭐 몰라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10이다.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내가 x, y, w라고 놓고서 자, x 좌표 보니까 6이네, y 좌표 보니까 8이네, 그리고 w 좌표는 10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얘를 6, 8, 10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이, 가능해요. 가능해요. 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w축은 다른 x축, y축이랑 독립적인 축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x축과 y축의 결합으로 표현이 사실 가능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축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적이라는 그 말이 뭔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 있어요? 그러면 다른 축으로 표현이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봐보세요. x축과 y축은 서로 독립적인 축이거든요. 왜?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좌표를 아무리 어떻게 생각을 해도 이 위로는 못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이 x축은 하나로는 이 가로선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 위로, 세로로는 못 올라가요.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이 y축은 x축과 독립적인 축이에요. 다만 w축은 x축의 좌표 적당히 해주고 y축의 좌표 적당히 해줘서 이 둘을 결합해주면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w축은 x축, y축이랑 독립적인 축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차원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독립적인 축이 몇 개이 되냐가 중요한 거지 단순히 축의 개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독립적이라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3차원으로 봅시다. 왜 우리가 x축, y축, z축을 독립적인 축으로 볼 수 있느냐? x랑 y 이 두 개의 축을 아무리 결합해도 우리는 이 밑에 있는 평면에서만 얘기할 수 있지 이 높이로는 못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괜찮죠? 이 높이를 담당하는 z축은 그래서 얘네랑 별개의 독립적인 축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입체 공간의 차원은 3차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x축, y축, z축은 서로 독립적인 축이다. 자, 그럼 이제 4차원 얘기를 하려면 그 4개의 서로 다른 좌표가 다 독립적이어야만 4차원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4차원 초입방체라는 것을 만드는 과정을 해볼 건데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우리가 점이라는 건 0차원이었어요. 이 점을 이동시킵니다. 어떤 하나의 방향으로. 이게 축을 하나 설정해 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이동시키면은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이 자취, 이건 선이죠? 선은 1차원이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했잖아요. 이번엔 얘를 위쪽으로, 세로로 이동시킵니다. 세로로 좀 독립적인 축의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리랑 동일한 길이만큼 이렇게 이동시켜주면은 정사각형이 만들어지죠. 얘는 면이죠. 이 자취는. 그래서 얘는 2차원 도형이 되죠. 자, 이제 얘를 가로, 세로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그렇죠? 높이 방향으로 또 이 길이만큼 동일한 길이만큼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면이 쭉 이동하면서 우리는 정육면체를 얻게 되죠. 얘는 3차원이 됩니다. 이와 똑같은 논리로 사실 이 가로, 세로, 높이랑 별개의 또 다른 어떤 축으로 얘를 이동시키는 그 자취만 알 수 있다면 그럼 우리는 얘를 4차원 도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만 이 앞에 있는 이 그림은 사실 독립적인 축이 아니죠. 이 대각선이라는 거는 가로로 세로로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독립적인 축이라고 그냥 약속하는 겁니다. 얘를 그냥 허구의 어떤 독립적인 축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왕 가정한 김에 지금 여러분 이 앞에 보면은 이 길이가 길어 보이지만 우리 지금 앞에서 이 길이 갔던 거 그대로 가고 또 그대로 갔잖아요. 얘도 사실은 동일한 길이만큼 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동일한 길이만큼 가가지고 그림 그리면 너무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어차피 기왕 허구의 축을 놓을 거 길이 길게 해서 안 헷갈리게 그린 겁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서 앞에 보세요. 1차원에서 2차원으로 넘어가면서 이 똑같은 선분이 몇 개가 생겼냐? 4개가 생겼어요. 3개가 생겨서 얘가 4개가 된 거죠. 그렇죠? 얘가 3차원으로 넘어가면서 이 똑같은 정사각형 면이 몇 개가 생겼나 보세요. 몇 개 생겼어요? 6개가 생겼죠. 정육면체.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흘러가면서 선이 늘어나고 여기서 흘러가면서 내가 면이 늘어가는 개수를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내가 물을 거는 여기에서 여기로 가면서 이 똑같은 정육면체가 이 부피를 갖고 있는 정육면체가 몇 개로 늘어나는지를 우리는 얘기해 볼 수 있겠죠. 8개가 맞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 이 그림 보면서 그 8개의 정육면체를 다 그려볼 수 있겠어요? 힌트를 줄게요. 일단 정육면체 하나, 요거 얘는 여기에 똑같은 모양 있죠? 정육면체. 그렇죠? 사실 얘도 정육면체예요. 내가 지금 그린 거 얘도 정육면체예요. 왜? 내가 이 길이는 기왕 허구로 한 거 원래 이 길이랑 똑같다고요. 너무 헷갈리게 생겨가지고. 괜찮아요? 어쩔 수 없어. 4차원 도형이잖아요. 근데 이 도형도 여기 위에도 있는 거 보이죠? 똑같은 거.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그림으로 지금 내가 2가지를 보여줬어요. 요거 똑같은 거 2개 있고 요거 똑같은 거 2개 있어요. 나머지 4개도 찾아보세요. 그냥 8개래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면서 얘가 8개의 정육면체 이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자고. 그러니까 정육면체라고요. 사실은 4차원 도형이기 때문에 이게 좀 독특한 거죠. 자, 요게 이제 내가 그린 또 다른 도형의 형태 정육면체예요. 이것도 정육면체입니다. 괜찮아요? 사실 이 변의 길이는 전부 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도 있고 여기에도 있죠, 그렇죠? 여기에도 이렇게 있는 거 보이죠? 자,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은 이렇게 생긴 게 있죠. 여기도 여기랑 똑같은 생긴 게 또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서 자, 다시 이 4차원 초입방체는 몇 개의 정육면체로 이루어졌다? 8개의 정육면체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실제로 우리는 겨냥도로 그려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대중매체에서 영화든 뭐 어떤 만화든 드라마든 이런 데서는 4차원 초입방체를 이런 식으로 그린 것도 많이 봤을 거예요. 4차원 도형이고 어차피 허구의 축으로 하던 것보다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냥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도 8개의 정육면체를 찾을 수가 있겠죠. 당연히 똑같은 도형이니까. 8개의 정육면체가 눈에 보여요? 네. 일단 가운데에 하나 있네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것은 사실 사각뿔대가 아니라 이거 사각뿔대가 아니야. 얘는 사실 정육면체인 거예요. 이 밑에 요거는 뿔대가 아니라고요. 근데 이제 4차원이라는 새로운 축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허구의 축을 만들려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에 있고 아래, 왼쪽, 오른쪽, 앞에 있고 뒤에도 있죠? 그리고 또 위에도 있고 또 그쵸. 가장 겉에 감싸고 있는 정육면체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는 8개의 정육면체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도 부르냐면은 정팔포체라고도 불러요. 우리가 정육면체라는 말은 6개의 면으로 이루어진 체라고 해서 정육면체라 그러는 거거든요. 얘는 8개의 그 포는 이제 세포할 때 포자예요. 그러니까 입체를 뜻해요. 그래서 정팔포체라고도 불러요. 영어로는 테서렉트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이거는 이게 겨냥도 같은 개념인 거고 여태까지 그린 거는 전개도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그 3차원 정육면체 같은 경우는 전개도를 그리면 6개의 정사각형이 보이죠. 그러면 얘는 몇 개의 뭐가 보일까요? 8개의 정육면체가 보일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그 4차원 초입방체의 전개도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정육면체가 있다. 이것도 그림 그려주세요. 4차원 도형이다 보니까 우리가 전개도를 그리면 3차원 공간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정육면체를 전개도 그리면은 정육면체는 3차원 도형이기 때문에 전개도를 그리면 2차원 평면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하나의 차원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수학적인 정의예요. 다시 이제 말해서 4차원의 수학적인 정의는 뭐였다? 서로 다른, 그러니까 즉 독립적인 우린 좌표의 개수가 몇 개냐라는 것으로서 우리는 차원의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건 이제 그 좀 수학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내가 지금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대중 매체들에서 이제 보게 될 4차원의 형태는 물리학적인 이제 모델들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가볍게나마 좀 소개를 해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시공간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냐면은 물리학자들이 수학으로 표현되는 이 4차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물리적인 소재로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해석을 한 예시인 거예요. 예시. 세 개의 축은 우리가 3차원 공간으로 표현한다 치더라도 나머지 하나의 축은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그려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허구의 축이었어요. 이 허구의 축을 물리학자들은 시간으로 표현했었을 때 우린 그거를 시공간이라는 개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봅시다. 시간은 분명한 방향이 있어요. 미래로 가는 방향이 있고 그것의 반대는 과거로 가는 방향인 거죠. 그렇죠? 마치 다른 X축, Y축, Z축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방향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 시간이라는 축을 만약에 생각한다 치면은 공간을 표현하는 X축, Y축, Z축이랑은 독립적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전혀 연관이 없는 별개의 축이라는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라는 하나의 변수 축을 이제 물리학자들은 뭐다? 그 네 번째 W축에 해당하는 허구의 축으로 설정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과 공간, 즉 4개의 좌표, 4개의 좌표인데 이 시간까지 다 고려한 요걸로서 결정되는 어떤 하나의 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물리학에서 뭐라 그러느냐? 사건이라고 불러요. 사건. 영어로는 이벤트. 점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수학 얘기가 아니라 물리학 얘기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나랑 이제 강아지가 같은 원점에서 있어요. 그리고 이 강아지가 X축으로만 이동한다고 해보죠. 그렇게 해서 고양이를 만나는 것까지를 관찰을 했다라고 이제 했었을 때 우리가 이거 시공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일부러 X축으로 이동하는 것만 얘기를 한 거예요. Y축, Z축까지 같이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림으로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그림으로 표현이 불가능해서 X축으로만 이동했다 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X축으로 놓고 얘는 시간축이에요. 했었을 때 처음 시간이 아직 가지 않은 원점 상태에서는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흐르면 이제 강아지가 조금 더 거리가 가까워졌죠. 그렇죠? 시간이 더 흐르면은 강아지가 더 가까워졌죠. 시간이 더 흐르면 더 가까워지고 더 흐르면 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이때는 이 둘이 만난 요 X축의 좌표랑 시간축의 좌표가 결정이 되는 요걸 이제 우린 뭐라 그런다? 사건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몇 콤마 시간축 몇. Y랑 Z는 생략한 겁니다. 강아지가 원점이라 치면은 강아지 입장에서는 고양이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고양이가 가까워져 있고 더 흐르면 더 가까워져 있고 이렇게 해서 쭉 해서 X축은 변화 없고 요 시간 지났었을 때 그 좌표가 이제 이 둘이 만난 사건의 좌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4차원을 물리학적으로 해석하는 하나의 모델인 겁니다. 허구의 축을 뭐라고 표현해 주느냐? 그게 이제 물리학자들에게는 여러모로 이제 연구해야 될 소재인 거죠. 수학은 얼마든지 늘릴 수 있죠. 그러면 5차원, 10차원, 20차원, 100차원, 500차원, 10,000차원, 1억 차원 수학에서는 얼마든지 논할 수 있어요. 왜? 좌표만 설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수학에서는 아예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한 n차원 공간에 대한 연구를 이미 많이 해놨어요. 이 n에다가는 내가 어떤 자연수를 넣어도 상관없어요. 1억을 넣어도 되고 1조를 넣어도 되고 1경을 넣어도 상관없어요. 다만 뭐 물리학적으로 이거를 우리 어떻게 표현했냐 그거는 뭐 물리학적인 얘기인 거고
여러분 영화 중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알아요? 2010 몇 년도에 나왔더라? 나중에 한번 봐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물리학자들이 5차원 세계를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건 이제 물리학적인 해석일 뿐인 거고. 가령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그런 해석, 그건 이제 물리학적인 해석이라고 한 얘기는, 이 학생, 혹시 이름 뭐예요? 지후? 저기 되게 여학생. 이름 뭐예요? 서정. 서정 학생이랑 지후 학생이랑 둘이 서로 잘 모르죠. 그렇죠? 이 둘의 삶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은 독립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서로 살면서 서로 막 영향을 주면서 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 독립적이라고 봅시다. 거기다 나도 껴보죠. 저는 저랑 우리 같이 서로 아는 사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 뒤에 진혁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별개의 삶을 사셨던 분이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4명을 앞에 있는 이상엽 선생님의 삶, 진혁이의 삶, 4명의 그 삶들을 다 좌표로 설정해 보면 그 4개의 좌표는 독립적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펼쳐지는 공간은 4차원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난 이 공간에서 지금 우리가 모두가 만난 지금 이것은 4차원 공간의 하나의 사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서로 다른 독립적인 그 좌표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예시적으로 표현을 할 것이냐. 물리학적으로 시공간이라는 것은 그런 식의 하나의 예시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 없어요? 이제부터 더 이제 머리 아파지면서도 더 재밌는 세계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이제 0.5차원이라는 얘기를 해볼게요. 여태까지는 N차원, 즉 1차원, 2차원, 3차원, 혹은 4차원, 5차원으로 가는 이런 N차원에 대한 얘기를 다뤘는데 사실 수학적으로는요, 소수점 차원도 얼마인지 얘기할 수 있어요. 집중해 봅시다. 원래 고전적으로 차원의 정의는 뭐였다? 독립적인 좌표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근데 개수라는 건 그 자체가 자연수잖아요, 사실은. 그치? 개수는 자연수잖아요. 그러면은 소수라는 건 사실 개수라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0.3개, 0.7개 이런 식으로 말 잘 안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는 고전적인 정의, 차원의 정의에서 보다 진보된 정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해줄 거예요. 앞에서 봤었던 펠릭스 클라인 있죠? 클라인평 만든. 그 클라인도 하우스도르프랑 같이 이제 사실 개념을 말을 해서 그래서 이거를 하우스도르프 클라인 차원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길이가 2배가 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핸드폰 화면 같은 거 보다시피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짜리를 2배만큼 확대시킬 때 얘는 4배만큼 늘어나고 얘는 8배만큼 늘어나더라. 그래서 이러한 식의 관계식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건데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에 보면은 이 왼쪽에 있는 이 원판, 이 도형의 면적은 우리가 배웠죠? 반지름 제곱 파이 해주면 돼요. 그럼 얘는 면적 몇? 파이죠. 반지름 길이를 2배로 늘렸어요. 반지름 길이가 2배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원판, 이 늘어난 원판의 면적은 뭐가 될까요? 4파이가 되죠. 그쵸? 반지름 제곱 파이 해주면은 2제곱의 파이니까. 괜찮아요? 길이가 2배가 될 동안 면적은 몇 배가 됐어요? 4배가 됐어요. 길이가 배수가 2라는 얘기예요. 내가 여기서 대상으로 말한 건 이 원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원판의 면적은 4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2의 제곱은 4라는 식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곱이라고 말하는 것은 차원이라는 얘기예요. 하나 더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번엔 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 이 공의 반지름 길이가 1일 때는 이 공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그쵸? 그럼 얘는 3분의 4파이가 돼요. 얘를 2배로 늘리면 이렇게 만들어진 공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해주면은 3분의 32파이예요. 그러면 3분의 4파이에서 3분의 32파이로 바뀌었으니까 부피는 몇 배가 됐어요? 8배가 됐죠. 길이가 2배로 늘어날 때 이 구의 부피는 8배가 됐더라. 그러면 이 지수 자리에는 몇이 와야 되겠다? 3이 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공의 차원은 몇 차원이다? 3차원이라는 결론인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고전적인 정의에서도 얘는 3차원이죠. 앞에서도 이거 그대로 다 이해할 수 있겠죠? 길이가 2배 될 때 면적은 4배가 됩니다. 그러면 2에 몇 제곱해주면 4가 될까 했을 때 x는 2가 나오고 차원은 2차원이구나. 실제로 이 원판은 고전적인 정의에서도 2차원이에요. 그러니까 하우스도르프 차원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여기서 말한 이 지수가 하우스도르프 차원이에요. 고전적인 차원은 우리가 좌표축의 개수로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차원의 정의랑 새롭게 정의된 요 하우스도르프 차원의 정의는 사실
여기까지 보면은 똑같아 보여요. 2차원은 2차원으로 얘기할 수 있고 3차원 3차원 얘기할 수 있고 일반화라 그래요. 이제부터 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고전적인 차원의 정의로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이 얘기가 되거든요. 봅시다. 이 하우스도르프 차원에 의하면 4차원적 입방체에서 한 변의 길이가 3배가 늘어날 때 얘의 초부피 혹은 그 최적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것은 몇 배가 되느냐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쵸. 3의 4제곱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봅시다. 얘가 지금 길이가 몇 배가 됐다? 3배가 됐다. 그러면 지수 자리에는 몇이 올라가야 돼요? 차원은 4차원이니까 3의 4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이 애매한 거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1차원에서는 길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2차원에서는 면적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3차원에서는 부피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4차원의 개념인 거예요. 그건 4차원 최적이라 그래요. 그게 뭐 뭔지는 몰라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간 뭔가 그 대응하는 대상이라는 걸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요 하우스도르프 차원에 의하면은 하여튼 요 초부피라고 부르는 개념은 81배가 된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자 페아노라는 분이 계십니다. 주세페 페아노라 이탈리아 수학자분이신데 이분께서 이제 발표하신 페아노 곡선 혹은 페아노 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뭐냐? 앞에 같이 보면서 이 그림 보면서 따라해 봅시다. 이 바깥에 있는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 1이었었는데 이때 이 대각선 있죠? 요 선이 바로 페아노 선이에요. 요거를 이제 이 바깥선을 3배로 늘릴 거예요. 이 페아노 선 어떤 식으로 그릴 거냐면 대각선을 다 이어줘요. 이렇게 대각선 이렇게 끝까지.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 페아노 선은 여기에서 여기로 바뀌면서 총 길이가 몇 배가 됐나요? 9배? 그렇죠. 9배가 됐죠. 이 똑같이 생긴 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이건 9배가 된 거예요. 9배가 되면 이렇게 되면서 총 몇 배가 되겠냐? 81배가 돼요. 그래서 앞에 이게 정리해 놨습니다. 바깥 사각형 변의 길이가 3배가 될 때 페아노 선의 길이는 총 9배가 된다는 걸 눈으로 봤죠. 자, 바깥 사각형 변의 길이가 9배가 됐었을 때 페아노 선의 총 길이는 81배가 됩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자, 그러면 페아노 선의 차원은 몇 차원인 거예요? 2차원인 거예요. 선은 고전적인 정의로는 선은 몇 차원? 1차원이라고요. 고전적인 선의 정의는 1차원이에요. 근데 얘도 지금 선이잖아. 근데 얘는 2차원이라고요. 기존에 있는 고전적인 차원의 정의라 서로 어긋난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페아노 선은 실제로 그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얘를 무한히 해야 되거든요. 이 다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해서 항상 동일한 이러한 지수가 얘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이 페아노 선은 무한히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러한 계속 차원이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하우스도르프 차원상에서의 정의로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 결과는 2차원이 되더라. 이 말은 바꿔 말해서 페아노선은 무한히 그렸었을 때 우린 비록 무한히 그릴 수는 없지만 무한히 그렸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결과는 면이 된다라는 게 여기서 말해주는 의미예요. 2차원이다. 선이긴 선인데 무한히 그렸었을 때는 면이 된다. 자, 맹거 스펀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팔을 맹거가 무한한 도형인데 길이가 3배가 늘어나면서 몇 개의 요게 있나 보면은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밑에도 8개 그리고 하나, 둘, 셋, 4개에서 20개가 생겨요. 자, 이게 다 뚫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한 번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무한히 한다라는 거죠. 무한히 계속 진행했었을 때 얻어지게 되는 그러한 맹거 스펀지는 과연 몇 차원 도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우스도르프 차원의 정의로서는 얘기할 수가 있더라. 왜? 길이가 늘어남에 따라서 얘의 부피는 일정한 비율로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일정한 부피는 바로 3배 늘어날 때 20배씩 늘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산식을 짜볼 수가 있습니다. 길이가 3배 늘어날 때 항상 20배씩 늘어나더라. 그래서 해서 우리가 이 x값을 구해보면은 대략 2.726833 이렇게 가는 무리수가 나와요. 실제 산식 계산해보면은 20의 근사하게 나오죠. 이게 여기까지 유한서수로 끊으면은. 그래서 얘는 대략 몇 차원이다? 2.7차원의 도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무한히 가는 것은 볼 수 없지만 일단 무한히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처음에 길이 1자리인 선이 있는데 이 길이 1자리인 선을 이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절반 3분의 1만큼 잘라내요. 그러면 왼쪽 3분의 1, 오른쪽 3분의 1이 나겠죠?
이 상태에서 또 그 다음 시행으로 넘어갈 때 가운데 절반 3분의 1씩을 또 잘라내요. 그럼 여기서 9분의 1 길이, 9분의 1 길이, 9분의 1 길이, 9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자를 거예요. 언제까지 자르는 거냐면 무한히 계속 자를 거예요. 무한히.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그 무한까지 갔었을 때에 얻어지는 모든 선들 있죠. 모든 선들을 다 일컫는 것을 이제 칸토어 집합이라는 용어를 붙여줘요. 근데 우리는 다만 현실 살아가는 우리는 이 무한히 시행하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무한히 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은 과연 그 도형은 몇 차원일까? 자, 이거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면은 처음에 이 길이가 얘는 1이었잖아요. 이 처음 길이를 3분의 1만큼으로 줄여볼 거예요. 즉, 처음 길이가 3분의 1배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그 결과를 보면은 이게 마치 왼쪽 덩어리랑 똑같거든요. 혹은 오른쪽 덩어리랑 똑같죠. 그쵸? 그러니까 다시 처음에 길이를 3분의 1로 3분의 1배 해주면 요 최종적으로 무한히가 썼을 때 얻어지는 그 길이의 총합은 절반이라고요. 왼쪽 오른쪽 덩어리 중에서 한쪽 덩어리의 결과랑 똑같은 얘기가 되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하우스토르프 차원 산식에다 대입해주면은 3분의 1에 몇 제곱을 해주면 2분의 1이 되느냐? 이 x를 계산해보면 0.6309에서 쭉 가는 무리수가 나오거든요. 바꿔 말해서 뭔 얘기다? 약 0.6차원 도형이다. 이런 결론이 얻어져요. 자, 근데 시작은 놓치지 마세요. 우리 차원의 시작은 뭐였다? 좌표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보다 일반화시킨 그러한 정의까지 본 겁니다. 질문 이제 받아주는 시간도 필요할 테니까 일단 오늘 강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